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NCS 창구사무 예금관리 모듈의 강의를 맡은 청주여자사업고등학교 교사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그 창구사무 모듈 중에서 예금관리 모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예금 거래 신규를 할 때 이 금융실명제에 의거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들이 바로 뭐냐면 본인의 어떤 그 실명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본인을 확인하고 예금의 신규 거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이 예금 관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예금 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예금 계약의 어떤 법적인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융실명제라는 거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물 여러분들이 은행 텔러가 되어서 실제로 창구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금융실명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거래 신규 시의 실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거래 상대방별로 어떤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금 거래를 할 때 어떤 본인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하고만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은 대리인과도 거래를 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과의 거래 시에 어떤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번 수업에서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과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꼭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은행과 어떤 그 예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사전에 서로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만 거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예금 계약의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은행 텔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예금 거래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성격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금 계약의 성격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성격인데요. 자, 요것은 우리가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소비 대차 계약이라는 내용하고도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게 된다라면, 자, 내가 은행에게 나의 어떤 소중한 돈을 맡기고요. 소중한 돈을 맡기게 될 거고요. 그 예금을 은행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예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은행은 언제든지 그 예금을 나에게 돌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임시적으로 계속 거치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이라고 해서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소비 대차 계약이라는 표현도 좀 법률 용어라 딱딱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대차 계약이라는 용어도 보통 많이 쓰이는데요. 자, 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자,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어떤 금전을 내어준 다음에 금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떤 약속된 기일이 지난 후에 돌려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형태의 계약을 우리가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은 이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예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소비 대체약 계약은 대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대출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한테 빌려줬다가 정해진 약속된 기한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소비 대체약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상계약과 유상계약이라는 성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무상계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공짜죠. 그쵸? 어떤 대가성이 없는 계약의 형태라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유상계약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가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계약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을 때 내가 특별히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내가 맡겨놓은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자를 받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은행 예금은 무상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조금 말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낙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상대방이 뭔가를 승낙하면 성립되는 형태의 계약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성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싶어요 라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은행에서 그래, 당신의 돈을 맡겨주겠어 라고 승낙한다면 그 자체로 예금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낙성계약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대로 요물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물건이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것들이 필요한 형태의 계약이라는 의미거든요. 즉, 요물계약이라는 건 예금의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예금이라는 건 우리가 예금 계약을 할 때 당연히 금전이라는 것을 서로 은행과 내가 교환하기로 약속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약속을 하고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금전이라는 어떤 형태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요물계약의 형태도 우리가 법적 성격으로 보면 맞는 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예금계약을 맺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약에 만들려고 한다면, 예금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금전을 갖다가 은행에 맡기지 않더라도 그 미래에 금전을 맡길 것을 약속하고 계좌를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요물계약보다는 낙성계약의 성격에 좀 더 가깝다라는 설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보면 이제 편무계약이라는 게 있고 쌍무계약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편무라는 건 한쪽에만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쌍무라는 거는 양쪽에 모두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거래나 계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거래나 계약을 한다라는 건 권리와 의무가 파생돼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그래서 한 당사자나 양 당사자는 항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쌍무계약이라는 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어떤 그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금이라는 건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의 성격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은 예금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가 발생된다면 그 이자를 온전하게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의무를 온전히 혼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편무계약의 성격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 개념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행 텔러가 되셔서 예금 거래를 진행하실 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거래에 있어서 어떤 거래 신청을 한다던가 거래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진행할 때 있어서 반드시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요번 단원에서 살펴볼 이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은행에 한 번쯤은 모두 다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은행을 단순히 구경하러 가기보다는 아마 예금 계좌를 만들러 한 번씩은 다 가본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은행에 처음 가셨을 때 가장 먼저 은행원이 수행하는 작업이 뭔가요?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가요? 자, 그렇죠. 자, 은행원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자, 고객에게 우리가 본인인지 아닌지를 신분증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이제 실명 확인 증표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실명 확인 증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장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예금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먼저 수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본인 확인 절차를 왜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 금융실명제라는 어떤 법을 시행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많은 좀 불법적인 또 탈법적인 또 탈세를 위한 여러 가지 예금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거래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다가 내가 거래하고 싶은 금액들을 맡겨놓는 형태의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보이스피싱이라던가 아니면 대포통장 이런 내용으로 아마 언론이나 뉴스에서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세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탈세의 목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차명계좌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런 차명계좌를 통해서 탈세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고자 우리가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자, 어느 누구든지 은행에 와서 예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하고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은 고객이 예금 거래를 하러 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실제 예금 거래를 하는 당사자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내용들, 금융실명제라는 것들은요. 자, 여기 실명 확인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금 신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실명 확인 증표를 육안으로 반드시 확인해서 자, 본인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한 확인을 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은행에 있는 은행 텔러가 책임지고 확인했다라는 우리가 실명 확인 필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금 통장의 맨 앞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뒤에서 배울 개인이 아니라 법인 형태하고 거래를 했는데 주식회사 누구누구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주식회사 누구누구님의 실명과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했겠죠. 자, 확인을 했는데, 자,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작은 도장이 하나 찍혀 있죠. 이 도장이 바로 뭐냐면 이 거래를 진행한 은행 텔러가 이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을 때 본인임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확인한다라는 도장이 여기 찍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도장은 예금을 만든 예금주의 도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융실명제의 의미와 그리고 금융실명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은행 텔러의 예금거래 신규 실무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적용해서 어떻게 본인을 확인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절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이 내방을 했을 때, 자, 제일 먼저 실명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때 실명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명 확인 증표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진과 실제 온 사람의 얼굴을 비교 대조해서 이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물론 좀 문제가 있다거나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별도의 신분증 스캐너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본인의 어떤 실명 확인이 1차적으로는 이제 끝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어떤 그 고객이
가져온 실명 확인 증표를 이용해서 좀 확인이 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은행 텔러는 좀 미심쩍은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냥 별 문제 생기지 않겠지, 그냥 인정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확실한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통해서 실명 확인 증표, 다른 실명 확인 증표가 또 있거든요. 이런 증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예금 거래를 하러 왔을 때 본인이 오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면 되겠죠. 너무 간단한 건데, 자,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본인이 은행을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행에 예금 신규를 하러 나를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리인이 어떤 본인의 어떤 예금 신규 업무를 대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은행 텔러 입장에서는 그 대리를 위임한 본인의 신분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또한 이 대리를 하러 온 사람의 신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절차로 우리가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실명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다음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실명 확인 증표를 이용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아마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무에서 보통 많이 부딪히게 되는 우리가 실명 확인 증표의 사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주민등록증의 형태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되고, 당연히 이런 주민등록증은 사용 가능합니다. 자, 또한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해외여행 나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해외여행 나갈 때는 본인 여부를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해외여행 갈 때는, 물론 제주도 갈 때는 우리가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가실 때는 우리가 여권이라는 본인 확인 수단을 가지고 지참해서 해외여행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권도 당연스럽게 우리가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본인 확인 수단으로서 신분증 대용해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아마 은행 텔러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앞에서 말했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여권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어떤 회사의 사원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 또 군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휴가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실명 확인 증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은행 텔러가 되셨을 때 이러한 어떤 실명 확인 증표를 제시하는 분들은 본인 확인이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자, 그 밖에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자, 우리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여권, 또한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정 연령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민등록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예금 신규를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냐면, 자, 학생인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학생증을 이용해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학생증을 우리가 좀 분실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고,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이라던가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명 확인 증표로 제시를 하면, 자, 앞서서 말한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명 확인 증표로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신규 거래를 하다 보면요, 거래 상대방은 은행이 거래하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은
꼭 어떤 일반적인 한 사람의 개인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개인 명의로, 개인 본인 명의로 예금을 만들려고, 예금 계좌를 만들려고 온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자, 여기 말한 것처럼 회사가, 우리 여러분들 회계원리 시간이나 혹은 사업경제 시간에 배우셨죠? 법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법에서 어떤 집단이나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법인이, 그러니까 회사죠, 그렇죠? 회사가 회사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또한 우리 이제 뭐 친목회라든가 뭐 부녀자회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임의의 단체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으로 모은 돈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금 통장에는 원래 본인 한 명에 해당하는 명의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예금 통장에 해당하는 명의인이 2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예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면, 자, 여기 나온 대로 보통 4가지 형태로 가능하게 거래 상대방으로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각 거래 상대방별로 우리가 실명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증표가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자, 개인 사업자는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이죠. 왜냐하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앞서서 살펴봤었던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여권, 이런 실명 확인 증표를 이용해서 개인의 실명 확인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법인하고 거래를 할 때, 자, 법인하고 거래를 할 때는, 자, 우리가 법인이라는 건 내가 오늘부터 저는 법인 회사예요 라고 말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법인이 되는 건 아니죠. 자, 법인은 우리가 정관을 갖추고 우리가 법적인 서류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적 장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에 한해서 거래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법인의 등기 서류, 우리가 실명 확인 서류로는 첫 번째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이 우리가 실명 확인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분들 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그 세금을 내야 되죠.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낼 때 어떤 그 세무서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영업점이나 어떤 가게를 가보시면은 어떤 그 가게의 어떤 벽면에 한켠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고유번호증이라는 걸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가 납세번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리활동을 우리가 하는, 즉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번호와 사업자 등록상의 납세번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들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학교는 우리가 교육과 어떤 공공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발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영리 기관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이라는 어떤 서류로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 증명원으로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단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임의단체는요, 자, 임의단체로서 우리가 납세번호가 있느냐, 납세번호나 고유번호, 즉 세무서에서 이런 임의단체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알고 있다면 납세번호와 고유번호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걸로써 우리가 실명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에 납세번호가 고유번호가 없는 집단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임의단체의 대표의 개인의 실명 확인 증표로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 대표자 개인의 실명 확인 증표를 이용해서 본인을 하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 통장이, 이 계좌가 임의단체 전체의 것인데 마치 이 대표자 개인의 것인 것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통장에
어떤 그 임의단체의 어떤 이름을 같이 기재해주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단체인 경우에는요, 이런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이건 세무서에서 납세번호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이것로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 증표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명의 예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공동명의 예금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2인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공동명의 예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공동명의 예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게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커플이 같이 은행을 방문을 해서 커플 통장을 만드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커플 통장이 사실은 공동명의 예금에 가깝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의 통장이 아니라 이 어떤 남성과 여성에 해당하는 이 연인 둘의 공동의 통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상황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커플이 만약에 공동명의 예금에다가 예금을 차곡차곡 쌓아서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둘이 좀 헤어지는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가야만이 그 예금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아마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자, 은행에서는 나중에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예금을 내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명의 예금은요, 본인 확인을 할 때도 반드시 두 명 전체의 어떤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둘 이상 모두의 실명 확인 증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그 예금을 찾을 때도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 공동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만 예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동명의 예금은 명의자 전원의 성명과 명의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실명 확인 증표로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길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 대상별로, 은행이 거래하게 되는 거래 대상별로 실명 확인 증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여러 거래 상대방과의 어떤 거래 시에 실명 확인 증표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번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실명 확인을 또 해야 되는, 당연히 실명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이 대리인이 왔을 때에는, 자, 이게 조금 이제 대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대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대리인에게 대신 맡긴 것이 우리가 대리의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대리를 할 때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꼭 정해지지 않은 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우리가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 대리이냐 이것이 임의 대리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 본인 확인 서류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봅시다. 자, 개인이 왔는데 만약에, 자, 그 개인의 가족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본인하고 가족이 온 건 말 그대로 둘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당연히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본인 것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다가 우리가 실명 확인 증표로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한 가족 대리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리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본인이 나한테 대리의 업무를 위임했노라는 위임장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 둘 중에 하나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임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요. 자, 법인의 대리인이 우리가 법인 통장을 만약에 만들려고 은행을 방문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아마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아마 어떤 사원이 형태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원이 대리로 오게 된다라면 사원의 어떤 실명 확인 증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그죠? 본인의 당연히 법인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법인이 어떤 위임한 대리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법인 대표의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단체인 경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까 우리 살펴본 내용이죠.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리인이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그리고 위임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또한 대표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대표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임의단체 확인 서류 등등의 내용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대리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부가적인 서류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도 한 번씩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앞서서 설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어떤 내용에 이렇게 좀 다다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금, 우리가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예금 거래를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 여부를 파악해야 됐고요. 또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본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래 상대방 중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래 상대방들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화폐를 가지고 금융거래를 한다라는 가정으로서 우리가 본인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갖다 진구하는 절차들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물론 많겠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금 거래를 위해서 예금 통장을 만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예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가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금이라는 건 금전이 오고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국적에 따라서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거래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금을 맡긴다라는 건 그 예금에서 항상 뭐가 파생이 됩니까? 그렇죠. 이자가 항상 파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국가별로 어떻습니까? 이 이자 소득세라는 부분들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 세율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단순히 영토적인 측면, 즉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예금 거래를 진행하는 개념이 다소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세법상의 적용도 어렵고 또 외국환 거래법상의 적용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이것이 내국인이냐 어떤 외국인이냐, 한국 국적이냐 외국 국적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어떤 구분으로서 이런 예금 업무들을 또 이자 징수라든가 원천 징수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특별한 케이스들만 모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민인 경우에요. 자, 그럼 국민이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해외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럼 해외에서 2년 살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년 이상 체제를 했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3개월 이상을 한국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상 한국을 머물렀다? 그러면 당신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거주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 대한민국인데, 자, 대한민국 사람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외교관으로 우리가 파견이 된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겠죠, 그 사람은.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한국 영토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한국 영토거든요. 그 한국 영토 안에서 본인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거주자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비거주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에서 영업활동에 근무하는 자. 저 최근에 TV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죠. 뭐 여기 이렇게 배구 선수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메이저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인데, 자, 이분들은 거의 1년 중 대부분의 일정을 해외에서 우리가 보내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런 분들은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분들, 또 우리나라 사람인데 출국에서 2년 이상, 이 시간적 구분이 좀 중요합니다. 2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이라는 건 뭡니까? 자, 아까랑 반대죠? 외국인이라는 것은 지금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주자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인데 한국에서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자, 외국인은 국내에서 영업 활동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예능 프로그램에 이분도 외국인인데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 또 외국인인데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을 머물렀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거주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요, 비거주자인 경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분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랑 반대의 경우죠, 그쵸?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외교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거주자로 취급했듯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거주자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인데 해외에서 3개월 이상 머물고 있다면 이 사람 역시 비거주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일단 여러분들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그 다음에 외국인인 거주자, 비거주자,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의미를 여러분들 구분해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세금을 계산을 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금 거래를 진행을 할 때 이 예금을 내어줄 때 이자 소득을 같이 드려야 되는데 그때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관련된 서류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을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비거주자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예금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예금도 있고요. 특성상 할 수 없는 예금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이 뭔지 아닌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보시면요. 자, 국민인 비거주자, 그 다음에 외국인 비거주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국민인 비거주자와 주한 외교관 등 이런 분들은 외국환 거래법상에 자, 예금 종류에 제한 없이 예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상업경제 시간이나 회계 시간에 배웠던 양도성 예금증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양도성 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타인에게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기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분들도 외국환 거래법에서 보통예금, 저축예금, 다양한 예금 상품에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대신에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는요, 자, 예금 종류의 제한은 없지만 우리가 특정 자격, 거주자로서 특정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입한 예금들이 있어요. 뭐 세금 우대 저축이라든가 장기주택 마련 저축, 개인 연금 신탁, 주택 청약 예금,
이런 어떤 것들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비거주자에게는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좀 숨가쁘게 이번 시간 좀 다가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배울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2강에서는요, 우리 예금거래 시의 이자 소득 징수에 대해서 오늘 배운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징수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은행텔러가 바로 되셔도 본인 확인을 제일 먼저 아주 자신감 있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예금 신규 거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빡빡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과 여러분들의 진로 모두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강의까지 좀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